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국내 증시가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그동안의 가파른 하락세에서는 다소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긴축에 대한 부담이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과연 한국은행은 사상 초유로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나설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영향은 어떠할지 오늘 이슈 분석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여전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말 종가로 봤었을 때는 주간 단위로 제법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 같아요. 다우는 거의 강보합 정도였고, 나스닥이 4% 중반대 정도의, 상당히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고요. 국내도 코스피가, 한때 2300 깨고 2276선까지 내려갔다가, 2350선에서 일단은 회복해서 마무리됐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720선이 깨졌다가 760선까지 의미 있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코스닥은 750, 코스피는 2300 정도가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선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하에서는 이제 저가 매수가 활발하게 좀 나오고 있는 형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고점 대비로는 국내 증시가 대부분 거의 30% 가까운 조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과거의 이 조정의 어떤 폭으로 봤었을 때는 거의 한 10번 중에는 한 7, 8번 정도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과거에 보면 한 두세 번 정도는 30% 조정이 아니라 50%까지 완전히 절반 가까이 부러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두세 번의 50% 조정으로 혹시나 갈까봐 이제 그게 지금 남아있는 시장의 불안감이고요. 과거에 50%까지 조정이 갔었던 그 때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있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결국은 통화 긴축이 오버킬, 즉 경기보다 과하게 금리 인상으로 가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기업의 실적도 부러지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50%의 조정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국면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이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경기보다는 이제 물가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결과적으로 과거에 10번 중에 두세 번밖에 없었던 그 50% 조정 나는 상황들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계속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50% 조정까지 갈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될지는 향후의 긴축의 폭과 기간에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그 얘기는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적당한 수준에서 인상이 끝나면 시장도 지금 현재 30% 조정받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앞으로 예상되는 경기 둔화 그리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더 큰 경기 침체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더 빠질 일이 남았죠. 그래서 적당한 긴축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경기 여건보다도 훨씬 더 센 긴축이 이루어질 거냐가 관건인데, 그 관건의 키를 쥐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중앙은행이죠. 현재 중앙은행이 빨리 움직여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빨리 잡아놓으면 쓸데없이 긴축을 세게 갈 필요가 없어질 거고, 아니면 지금까지 상황처럼 계속 미적미적 거려가지고 시장이 신뢰를 주지 못해서 인플레도 못 잡고 오히려 경기도 망가뜨리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까봐 이제 그게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고, 그동안은 사실 연준의 스탠스가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게 사실이죠.
작년에 물가에 대한 판단 미스했고 올해 3월에 금리 인상할 때도 25bp에 매우 베이비 스텝으로 움직여서 결국은 75bp까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밖에 없었고 7월에도 또 지금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고 있고 이번에 가래로도 못 막으면 이제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연 가래로 막아질 건지 안 지켜질지를 저희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막아지면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지수대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을 더 안 좋게 보고 여기서 뭐 주식 다 팔고 정리하는 것도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고 계속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실패하면 실질적으로 금리를 꾸역꾸역 올린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원래는 정말 한 3% 중반까지만 금리 올리고 말아야 될 거를 뭐 정말 4%까지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면 더 부러지겠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로서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연준의 대응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서 제가 인트로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요번 주에 그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요번 주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수요일입니다. 13일에 수요일. 13일에 금요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이 13일에 수요일 날 중요한 경제지표와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뉴질랜드도 금리결정회의가 있고 캐나다도 금리결정회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두 다 빅스텝 이상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날 또 저녁에 보면 미국의 6월달 CPI가 나옵니다. 그 지난 6월달을 되돌려 보시면 5월달 CPI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전고점을 뚫으면서 사실 6월달 시장이 우르르 망가졌거든요. 자, 현재 FF 선물 시장의 모습을 보면 7월 27일에 있을 7월 FMC에서 현재 50bp가 아니라 75bp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92.4%이고요. 왜 100%가 안 되냐면 2.5에서 2.75가 될 확률, 즉 100bp 75bp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한다면 100bp는 몬스터 스텝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10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무조건 75bp 한다. 이제 이 얘기인 거고 지금 연말 기준금리 예상치도 원래 3.25에서 3.5 정도였던 게 지금 3.5에서 3.75 정도 다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뭐 FF 선물 시장은 확률이라기보다는 이제 기대값의 변화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주에 그 FMC 의사록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좀 강한 어조들이 있었죠. 근데 그 FMC 의사록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금리 인상을 지속함에 따라서 경기의 둔화가 다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를 2%대까지 안정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된다. 즉 그 얘기는 더욱더 강한 스탠스로 이 물가 안정에 주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뭐 그러면서 뭐 리스트릭티브 뭐 이런 말이 등장을 하죠. 긴축적인 그런 수준으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월 27일 날 일단 75bp의 금리 인상이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기준금리 변경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비자 물가인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달이 6%를 지금 찍어버렸죠. 사실 이 6% 물가가 언제적 물가냐면 이 1997년도 외환위기 와가지고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막 2,000원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물가가 폭등했었던 그때를 제외하고 지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물가가 6%대에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도 당연히 50bp의 빅스텝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 각국 중앙은행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긴축의 대오를 형성해서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만 여기서 떨어져 버린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고 한다면 결국은 환율이겠죠, 환율. 최근에 이 국내 외환시장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300원대 환율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300원대 환율은 언제적 환율이냐면 제 기억에는 역시 2008년도 금융위기 그 당시 이후에 가장 높은 그런 환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는 1,500원 넘어갔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게 차트가 길게 검색이 안 되네요. 이상하게. 예, 하여튼 그래서 지금 외환시장이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이유도 물론 달러화가 강세이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말도 없이 강해요. 지금 지난주에도 107.8까지 갔다가 지금 106.80 정도 왔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2002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엔화도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달러 인덱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유로화거든요. 지금 유로화 환율이 상당히 약합니다. 거의 지금 달러와 유로가 1대1의 페어를 지금 이룰 상황인 거고 유로화가 1999년도에 이제 출범을 한 이후에 2000년에서 2001년도 그 당시에 유로화가 제자리 못 잡을 때가 유로당 1달러를 하회하는 그런 이제 유로화가 자리를 못 잡는 이런 모습들이 2002년 3년까지 있었고요. 2003년 이후로는 계속 보시는 것처럼 이제 1유로당 1달러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유로당 달러가 1.6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원화가 얼마냐를 따진다면 유로 달러 환율은 유로화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유로당 달러가 얼마냐 이렇게 따지고요. 이제 이거 조금 사족인데 환율을 표기하는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표시법하고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환율처럼 1달러당 뭐 1,300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표시법이고요. 1원당 몇 달러냐 이렇게 표시하는 게 간접 표시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직접 표시법을 쓰는데 간접 표시법을 쓰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유럽하고 영국인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런 그 금융 역사에 있어서도 원조가 영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국의 파운드화는 1달러당 파운드가 아니라 1파운드당 몇 달러냐 이렇게 되는 거고 유로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그 지배를 받았던 뭐 그 호주라던가 뉴질랜드 이런 나라도 영국의 어떤 제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이제 간접 표시법을 쓰고 대부분의 나라들은 1달러당 얼마 이렇게 이제 직접 표시법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8년도 7월에 1유로당 1.6달러까지 갔으니까 달러화가 상당히 약했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던 시기였고요. 2008년도 이후로는 계속 1유로당 달러화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즉 유로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1유로가 거의 1달러와 붙었어요. 그만큼 유로화가 지금 약하다는 얘기이고요. 이유는 뭐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겠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인가 그 유럽으로 가는 그 천연가스 송유관을 이렇게 잠궈버리려고 하고 있죠. 잠궈서 뭐 10일 동안 중간점검 지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이 유럽에서의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고 유럽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유로화의 약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7월달 22회의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긴축의 강도가 별로 세게 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달러화가 나홀로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달러화가 강하고 이래서 우리 그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00원까지 지금 치솟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유로화가 약한 것도 말씀드렸죠. 유럽 경제의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미국 통화정책은 상당히 긴축으로 가는데 유럽은 생각보다 긴축을 오래 못하니까 세게 못하니까 지금 이제 유로화가 지금 약세인 거고 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게 지금 엔화가 있죠. 엔화도 지금 1달러당 136엔 이 정도인데 요것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엔화가 약한 거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은
지금 뭐 슬픈 소식이긴 하죠. 어쨌든 누군가가 이렇게 암살됐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일 텐데,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베가 지금 그 지난 주 후반에 이렇게 테러를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베노믹스가 나올 때 그 당시가 이 1달러당 75엔이 120엔 가면서 흔히 말하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뭐 세계의 화살 이러면서 엔화가 약세로 갔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최근에 엔화가 약한지를 아실 수가 있고요. 결국 이것도 통화정책의 차이인 거죠. 미국은 계속 긴축을 강하게 하지만 일본은 무제한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일드 커브 타겟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화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화도 지금 만약에 한국은행이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데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통화 가치의 하락, 환율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기준금리 상단 1.75, 미국도 1.75가 상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7월 말에 연준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금통위에서 예를 들면 25bp밖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벌써 금리 격차가 50bp 확 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못하니 50bp 금리 인상 정도는 같이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 미국은 지금 연말 기준금리가 3.25에서 3.5 정도가 컨센서스니까 우리는 적어도 한 3% 정도에는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7월에 50bp 하고 남아있는 회의에서 한 25bp씩 한 3번 정도 더 해서 그래서 아마 기준금리를 3% 정도에는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움직임에서 우리가 이 글로벌리 중앙은행들의 긴축 대오의 행렬에서 우리가 뒤쳐져 버리면 이제 환율이 좀 더 급등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 이제 혹자는 야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의 국가인데 환율이 높아지는 게 뭐가 문제냐, 뭐 나쁠 거 없지 않냐, 오히려 환율 상승하면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출이 늘어나고 뭐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얘기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일단은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그동안 수년 동안 이 각국 해외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이 환율이 상승하는 그 이유를 쫓아가다 보면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이유가 미국의 긴축인 거죠. 그죠? 미국의 긴축의 이유는 물가의 상승 요인 때문에 그런 거고, 물가의 상승 요인은 또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의 가격이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리 인플레 압력이 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에너지의 부족 국가이다 보니까 다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면 우리가 들여오는 수입 물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 기록하는 이유가 지금 상황으로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게 그렇게 별반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수출이 그 환율이 높아졌을 때 긍정적인 가격 경쟁 효과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출 물량이 막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수입하는 거는 이거는 필수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수출에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이고, 반면에 수입 가격을 전체적으로 수입 물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국내의 무역 수지의 악화, 경상 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당연히 순 수출, 즉 수출에서 수입을 뺀 이 부분들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또 부정적인 연결고리로 해서 뭐 외국인들의 또 주가 매도세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7월 말에 예고되는 상태에서 한국은행 적어도 50bp 빅스텝 정도는 밟아줘야 된다. 그래서 1.75가 2.25가 되고 2.5, 2.75, 3.0 연방까지 해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마도 기준금리를 갖다 놓지 않겠느냐. 그게 현재 제가 생각하는 전망의 흐름이고요. 그러면 50bp 빅스텝 인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경제는 더 부작용이 크다. 자, 그럼 거꾸로 50bp 인상한다 해서
하면 그러면 더 충격이 클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대부분 요즘에 환율이 금리가 올라가지고 대출자의 부담이 커졌고 또 최근에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의 하방 압력들이 커지고 있는데 그럼 별 문제 없겠냐 이제 이런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최근에 금리의 흐름을 보시면 요 빨간색 표시한 게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년, 3년짜리 금리는 조금 다르긴 한데 2년, 3년짜리 짧은 만기, 중기 금리의 금리도 조금 제법 하락을 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약간 선반영한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0으로 연말에 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국고채 3년이 3.30 이미 30bp 이상 더 폭을 벌려놨기 때문에 설령 기준금리가 3.0까지 간다고 해서 여기서 시장금리가 더 크게 올라갈 폭은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 채권금리 입장에서는 조금 반영이 됐고 물론 이제 CD금리 같은 경우 또 1년짜리 뭐 단기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는 이제 상승 암정을 좀 더 받을 거고요. 특히나 대출이 약간 이제 금리가 변동되는 게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에 한 번씩 변동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높아진 금리가 아직도 이 부담이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경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작년 8월께 정도에서 지금 현재 수준까지 거의 금리가 150bp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 금리를 다시 리셋해서 새로운 금리로 적용받는 대출금리의 재산정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대출금리 상승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대출금리 조정하고 요번에 조정하면서 금리가 거의 150bp 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3% 중반 받던 금리가 갑자기 5% 초반 가버리니까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경우에 상당 기간 이 자산시장에 좀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도 우리가 빅글, 영글, 우리 특히 MZ세대들이 최근에 이 대출을 통해서 자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쪽에도 좀 부담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빅스텝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자체로 봤었을 때는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실물 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을 좀 줄 수는 있겠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를 안 해도 더 큰 부담이다. 빅스텝 안 밟으면 환율이 더 급등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을 달면서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뭐 영어도 유명한 거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임진왜란을 치를 때 지난번 명량 영화에서도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출전을 하기에 앞서서 겁에 질려 있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연설을 하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대응 의지와 자세 그리고 우리 경제 참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죽음을 각오한 조치와 어떤 정책을 내놓아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을지를 이렇게 검토할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주저주저 하고 지금 당장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자산시장의 조정이라던가 경기에 대한 침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금리 인상을 주저주저 한다고 한다면 이게 지난 몇 개월 동안 나타났던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물가는 못 잡고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막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자꾸 금리 올려야 된다, 뭐 이참에 빨리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잡아야 된다, 막 진짜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할 때 좀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게 야 그렇게 해가지고 금리 올려서 경기 망가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런 좀 댓글도 있는데 지금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때려잡는 게 우선순위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금리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처음에 얘기할 때 지금 주식시장이 30% 조정은 다 받았기 때문에 기존 사이클에서는 거의 바닥이다. 과거에 50%까지 부러지는 조정이 날지 말지가 중요한데 이렇게 50%까지 부러지는 조정은 쓸데없이 금리를 많이 올리고 이 높은 금리가 오래 갈 때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물가를 빨리 잡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도 많이 올려야 되고 높은 금리가 오래 가고 그러면은 나중에 진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도 못 막고 이제 포크레인까지 동원하면 진짜로 우리 금융위기 제2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전 정말 최근 상황이 2008년도 금융위기 아니라 오히려 이 90년도 외환위기가 좀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죽기를 각오하고 인플레를 때려잡는데 가장 우선시 둬야 되고 단기적인 고통은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좋은 날이 빨리 온다. 이번에 만약에 물가 때려잡기 못하면 제가 봤을 땐 내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고통을 빨리 짧고 강하게 끝내는 게 모두를 위해서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도 이번 주 금통위에서 50bp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결기를 보여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위한 최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한번 금융시장도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그렇고 주식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미국이 6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했고 지난 FOMC 의사록에서도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고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합니다. 더 안 빠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라리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도 하고 연준이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표명하는 게 그래서 쓸데없이 금리도 덜 올라가고 그러면 오히려 고통이 짧게 끝날 수 있다. 이런 게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 7월 달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7월 달에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이 물가를 잡는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를 잡는데 성공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반등 시점도 조금 빨라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반기도 상당히 낙관하기 어렵다. 30% 조정이 끝이 아니라 50% 조정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결국은 30% 조정에서 끝날 거냐 50% 조정까지 갈 거냐는 현재로서는 중앙은행의 강한 인플레에 대한 안정 의지 그리고 실질적인 실행 이거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금까지 이슈 분석 영상 들려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즉사 사증생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은행과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주식시장도 그렇고 자산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시기가 좀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선 좌고우면하지 말고 경기 둔화 또 부정적인 영향 물론 있죠. 이게 뭐 만병통치약은 없으니까.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감내하는 게 오히려 고통이 빨리 끝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7월달 금통위와 미국 통화정책 회의를 지켜보면서 그 이후에 반등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